나이 들어 혼자 사는 노년이 불행하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오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실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금 90만 원으로 혼자 사시는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다고요. 너무 놀라워서 처음엔 저도 안 믿었습니다. 90만 원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경험담을 끝까지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분 진짜 맞는 말씀 하신다는 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90만 원으로도 매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만든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로요. 올해 74이신 이영자 어르신, 부산 사하구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십니다.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셨어요.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9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게 전부예요.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으셨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라진대요. 그것도 아주 잘 사라진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답니다. 처음부터 천국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이 200만 명을 넘었어요. 그 숫자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틀어놓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 저녁 밥상을 혼자 차리고 혼자 먹고 혼자 치우는 사람. 밤이 오면 조용한 집안이 무섭다고 느끼는 사람. 혹시 지금 이 말이 내 이야기 같으십니까? 이영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혼자 된 첫 딸엔 어르신도 새벽마다 깨셨답니다. 영감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걸 손으로 더듬으면서요. 이불이 차갑잖아요. 그게 그렇게 실감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차가움이 한참을 갔답니다. 38년을 같이 잔 자리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어르신은 인생이 끝난 줄 아셨답니다. 진짜로요. 남편 따라 금방 가겠지 싶으셨대요.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멍하니 계실 때가 많아졌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한참 멍하니 서 있는 날도 많아지셨습니다. 내가 뭘 꺼내려고 여기 왔더라. 그 생각조차 사라진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처음엔 치매인 줄 아셨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은 치매보다 외로움이 더 깊습니다. 그 말이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귀에 맴돌았답니다. 외로움. 병명도 아닌 그 말이 어르신 가슴 안에서 한참을 울렸어요. 솔직히 외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2025년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에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분이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단 한 명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하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이영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어르신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잘 안 하는 얘긴데요.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혼자가 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였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멍하니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상한 생각이었답니다. 오늘 내가 뭘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시는데 마음이 묘하셨답니다. 처음엔 슬프셨답니다. 아, 정말 혼자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말이죠. 잠시 후에 조금 다른 마음이 슬며시 올라오시더래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본인도 놀라셨답니다. 편하다. 솔직히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게 죄책감이 됐답니다. 남편이 떠났는데 내가 편하다고 느끼다니 나쁜 사람인가 싶으셨대요. 자책하셨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러십니다. 진짜로요. 평생 누구 밥을 차리고 살아오셨잖아요. 시부모님, 영감, 자식들. 한 번도 안 쉬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아침 차리고 빨래 돌리고 그게 일과셨답니다. 하루도 쉰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들 인생이었어요. 정말 힘드셨죠? 이제 와서 처음으로 누구한테도 매이지 않고 사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인생 처음으로요.
그게 죄책감이 될 일이 아니라 인생이 처음 주는 선물 같은 거랍니다. 그렇게 봐야 해요. 어르신이 그 생각이 드시고 나서부터 마음가짐이 바뀌셨답니다. 처음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셨대요. 74세 늦었지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던 일이었답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그게 어색하셨답니다. 영감이 좋아하는 거, 자식이 좋아하는 거는 다 아셨는데요. 정작 본인이 좋아하는 건 모르시겠더래요. 그게 좀 슬프셨대요. 가슴이 아프셨답니다. 근데 슬픈 만큼 이제부터라도 알아가야지 싶으셨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셨대요. 진심으로요. 새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74세 새로 태어나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잠깐 여기서 이영자 어르신이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은 젊을 때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생선 좌판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냉동 창고에서 생선을 받아다가 좌판을 펼쳤어요. 손이 꽁꽁 얼은 겨울에도 비가 쏟아지는 여름에도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댔고 남편 병원비를 냈고 집 한 칸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내 것은 없었어요. 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바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어르신이 지금 연금 90만 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게 가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어요. 내가 그 새벽을 버텼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내가 그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안쪽이 뜨거워지셨답니다.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어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3가지를 살펴라. 남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벗과의 사귐에 신실했는가? 배운 것을 익혔는가? 살아보니 이영자 어르신의 삶 전체가 바로 그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어르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조용한 집안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 기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제사 음식을 혼자 차리셨어요.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으셨습니다. 다 차려놓고 절을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으셨어요. 울음이 나왔는데 소리도 안 나왔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이 많은 음식을 나 혼자 어떻게 먹나. 그 생각이 드니까 더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빨리 무너진다는 거 진짜예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밥이 밥을 부르는 것과 같다. 사람은 사람 곁에 있어야 비로소 살 수 있다고요. 살아보니 그 말이 이영자 어르신의 그 밥상 앞에서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회복이 한 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복지관에 한번 가보라고 권했는데 싫었답니다. 거기 가면 나 혼자라는 게 더 티나는 것 같았거든요. 산책이라도 나가세요 하면 신발을 신었다가 다시 벗으셨어요. 나가서 뭐 하나 싶으셨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이게 현실이에요. 외로움은 한 번 결심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나갔다가 더 쓸쓸해져서 돌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다음 날 또 나가셨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나빠지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나이 들수록 이런 시간이 참 많아집니다. 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해보는 그 시간들이요.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건 거창한 계기가 아니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어요. 두부 하나, 계란 한 판, 콩나물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넣으시고 계산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삼겹살이 먹고 싶었지만 오늘도 두부를 집으셨답니다. 그때 옆줄에 서 계시던 어르신이 말을 거셨어요. 어머, 저도 두부 샀네요. 요즘 두부가 좋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이영자 어르신은 그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하셨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어줬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봐줬다는 것,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로요.
사람 한 명의 온기가 사람을 다시 살게 해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주 1회 이상 이웃과 대화하는 독거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우울감이 절반 가까이 낮다고 합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트 계산대에서의 짧은 한마디, 산책길에서의 눈인사 하나.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변화는 아침 산책이었답니다. 첫날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 골목 끝까지 걷고 그냥 돌아오셨어요. 아무도 말을 안 걸었거든요. 집에 와서 오히려 더 허전하셨답니다. 그래도 다음날 또 나가셨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앞집 할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어르신이 지나가다 그냥 인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셨답니다. 인사를 받아준다는 것.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누군가가 안다는 것. 그게 그 아침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복지관이었어요. 처음엔 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셨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안에서 나만 혼자 겉도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 주에 다시 가셨습니다. 이번엔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복지관 체조 교실이었답니다. 강사가 동작을 알려주는데 어르신이 따라하다가 옆에 계신 분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둘 다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이유 없이 웃은 게 얼마만인지 어르신은 잠깐 멍하셨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노래교실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보셨어요. 처음엔 뒷자리에 앉으셨답니다. 그런데 강사가 노래를 시작하는데 아는 노래였어요. 젊을 때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입이 저절로 따라 움직였어요. 어르신은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노래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살짝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어르신이 그날 노래를 부르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이미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르신이 오래 미루어 두셨던 일을 하셨습니다. 남편 옷장을 여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3년 동안 그 옷장 문을 한 번도 열지 않으셨답니다. 열면 무너질 것 같으셨거든요. 그날도 처음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내리셨습니다. 그러다 어르신이 천천히 문을 여셨어요. 남편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작업복, 나들이 갈 때 입던 남색 점퍼, 명절에 입던 한복. 냄새가 났어요. 남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셨어요. 주저앉으셨습니다. 소리 없이 우셨답니다. 작업복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이 옷 입고 새벽에 나가던 사람. 밥도 못 먹고 나갈 때 내가 주먹밥 싸줬는데. 남색 점퍼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났어요. 결혼 기념일에 같이 해운대 갔을 때 이거 입었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내 손 꼭 잡아줬는데. 그러다 어르신이 그 점퍼를 꺼내서 팔을 한번 넣어 보셨어요. 너무 컸습니다. 남편이 어르신보다 훨씬 크셨거든요. 그 헐렁함이 이상하게 따뜻했답니다. 어르신이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르신은 그날 남편 옷들을 하나씩 정리하셨어요. 깨끗하게 접어서 상자에 담으셨습니다. 그 상자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옷장 제일 안쪽에 두셨습니다. 거기 있는 거 알면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어르신이 옷장 문을 닫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르신에게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 체조교실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간 남편을 잃으신 분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빛이 멍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저분이 지금 내가 그때 느꼈던 것을 느끼고 있구나. 1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어르신은 그분 옆에 가서 앉으셨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셨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하셨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했다는 느낌. 내가 옆에 있어서 저분이 조금 덜 외로웠을 것 같다는 느낌.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싶으셨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됐네. 3년 전엔 내가 위로받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따뜻하셨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쓸모가 있구나.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그게 천국이었던 거예요. 진짜 천국이었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진짜로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일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고요. 어르신이 그분 옆에 앉은 그 순간 어르신도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이영자 어르신이 삶을 바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진짜로요. 방이 정돈되면 마음도 정돈돼요. 두 번째는 매일 30분씩 걷는 거예요. 거창한 운동 안 하셔도 됩니다. 집 앞 골목이든 동네 공원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면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들과 얼굴이 익어가요. 그 짧은 인사 하나가 하루를 혼자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줘요. 세 번째는 밥을 제대로 차려 먹는 거예요. 밥 한 공기를 제대로 짓고 국 하나를 끓이는 것. 그게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수첩 한 권 사서 매일 쓴 돈을 적어보세요. 한 달, 두 달 적다 보면 신기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를 알면 무섭지 않대요. 모를 때가 제일 무서운 거랍니다. 다섯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짧은 인사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요. 진짜로요. 여섯 번째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하나만 참여해보는 거예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는 것 자체예요. 그게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일곱 번째는 하루 끝에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이 한마디를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남에게서 칭찬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다독여주는 것. 그게 노년을 버티는 가장 단단한 힘이랍니다. 요즘 이영자 어르신의 하루는 달라졌어요. 아침 7시에 눈을 뜨십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이불을 개시고 물을 끓이고 믹스커피를 타고 베란다에 나가십니다. 부산 앞바다 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요. 어르신은 그 햇살을 손으로 한번 받아보십니다. 따뜻합니다. 죽 한 그릇을 끓이세요. 혼자 드시지만 이제는 천천히 드십니다. 맛을 느끼면서요. 산책을 나가십니다. 골목 앞집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십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오늘은 두부 말고 고등어를 집으셨어요. 이번 달은 조금 아껴서 먹고 싶은 거 하나 사기로 하셨거든요. 복지관 체조교실에 가서 옆분과 웃으십니다. 노래교실에서 아는 노래가 나오면 목소리를 내세요. 집에 돌아오시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십니다. 남편 사진 앞에 잠깐 앉으세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연금 90만 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르신의 하루는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진짜로요.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이건 꼭 전해달라고 하셨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서 슬프신 분 계시면요.
슬퍼하지 마시랍니다. 혼자라는 게 불행이 아니래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랍니다. 평생 누구 챙기느라 못했던 것들, 이제부터 하시면 된다고요. 늦지 않으셨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 데 가세요. 본인 마음대로요. 그렇게 사시는 게 잘 사시는 거랍니다. 진짜로요. 어르신이 보증하셨어요. 혹시 지금 새벽에 깨서 천장 보고 계신가요? 통장 보고 한숨 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새벽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작은 거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이불 개기도 좋고, 동네 한 바퀴 걷기도 좋고, 이웃한테 인사 한마디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진짜로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나이 들어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사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지금 삶이 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불만족하다고 답한 분들 중 상당수가 가난한 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분들도 아니었어요. 몸이 아픈 분들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노후 자금, 잘 키운 자식, 건강한 몸. 그런데 막상 이른이 되어 보니 이상한 일이 생겨요. 돈이 있는데 불안하고 자식이 잘 사는데 외롭고 몸은 성한데 아침이 반갑지 않습니다. 오늘 뭘 해야 하나 싶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 적 있으세요?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마주 앉을 사람이 없어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뭘 잘못 산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 밤에 잠 못 이룬 적 있으세요? 그 막막함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준비해야 할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70이 넘어 진짜 하루가 가볍고 마음이 편하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팔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그 노년에 마음 편안하게 사는 상팔자의 조건을 찾아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74세 정만복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슬아의 아들 하나, 딸 둘, 셋 다 결혼해서 제 살림을 꾸리며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대전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 딸은 서울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무랄 것 없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명절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처가 쪽에 먼저 간다고 하고 작은 딸은 아이가 아프다고 하고 전화 한 통 먼저 오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내가 저 자식들한테 어떻게 살았는데 밥도 굶어가며 뒷바라지했는데 그 억울함이 쌓이고 서운함이 쌓이다 보니 어느새 자식 이름만 들어도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내와도 괜한 말다툼이 늘었습니다.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밥상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만복 선생님이 오래된 고향 친구 둘과 함께 경주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불국사 돌계단에 걸터 앉아 밥을 먹다가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자식은 내 편이지 내 사람이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기대를 놓는 순간 오히려 그 애들이 편해지더라. 나한테 연락도 더 자주 하고. 그 말 한마디가 만복 선생님의 노후를 조용히 바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전화가 와도 반갑고 명절에 잠깐 얼굴만 봐도 그것만으로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식탁에서 아내와 웃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대를 끊었더니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해오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부담이 없어지니 편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부모의 기대는 사랑에서 출발하지만 자식에게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됩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기대가 크면 상처가 깊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게 팔자 좋은 노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혼자는 불행한 것이다. 혼자 밥을 먹으면 처량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1세 노정숙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 지 5년째 됩니다. 남편은 갑자기 갔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아침까지 밥상에서 마주 앉았는데 저녁엔 병원이었고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상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고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도 집안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한동안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큰아들 집에 자주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손자들은 각자 바쁘고 오히려 그 집에 있는 내내 없는 사람처럼 구석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더 외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정숙 여사님이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남의 집에서 위로를 찾으려 했을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 하루를 만들어 보자. 오전엔 동네 저수지 한 바퀴, 점심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천천히 끓여서 혼자 먹고 오후엔 읍내 도서관에서 책 한 권, 저녁엔 딸한테 전화 한 통. 처음엔 억지로 했습니다. 하기 싫은 날도 있었어요. 걷다가 둘이 손잡고 걷는 노부부를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이 루틴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만나면 내일 또 오고 싶어졌습니다. 저수지 옆 벚꽃이 피면 사진을 찍어 딸한테 보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이제는 혼자라는 쓸쓸함이 아니라 내 집의 냄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나다운 시간인 것 같아요. 누군가 눈치 볼 필요가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 되니까요. 혼자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혼자가 외롭지 않게 됐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혼자를 견디지 못하는 게 외로운 겁니다. 혼자 있어도 하루가 채워지는 사람, 외로워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노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7세 류병국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전직 중학교 국어 교사셨는데 35년을 교단에 서다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전날까지만 해도 내일이 있었습니다. 수업 준비 학생들 이름 출석부 시험지. 그런데 은퇴 첫날 아침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자유가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그 자유가 무기력함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몰랐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밤에 누우면 나 오늘 뭐 했지 하는 공허함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주변에서 뭔가 배우라고 했습니다.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도 가보고 아파트 게이트볼 모임에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잘 맞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피곤했고 집에 돌아오면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못 어울리나 자책이 생겼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이 오히려 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꼭 남들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예전부터 좋아하셨던 거
아주 작은 거 하나만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시작한 게 딱 3가지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걷기, 저녁밥 먹고 나서 하루 3줄 일기 쓰기, 토요일 오전에 고향 친구한테 전화 한 통. 별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생기자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걸어야 하니까 일어나야지. 일기 써야 하니까 오늘 하루를 좀 살아야지. 토요일엔 재만이한테 전화해야지. 하루를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걷다가 발견한 골목길 고양이 이야기, 오늘 처음 먹어본 국밥집 이야기, 친구와 30분 동안 나눈 고향 이야기, 그게 다 일기가 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류 선생님의 일기장은 2번째 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기를 아들이 읽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거 책으로 내셔도 되겠는데요. 작은 루틴 하나가 하루를 살게 하고 하루가 모여 노후를 지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에요. 무료함입니다. 내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하루 3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감사한 것 딱 1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작은 감사 일기 하나가 노후를 지켜줍니다. 4번째 조건입니다.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현실 조건이 있습니다. 딱 5가지입니다. 들으시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내 공간이 있습니까? 크고 넓은 집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공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면 됩니다. 전세든 월세든 작은 방 하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는 내 공간이다라는 느낌입니다. 그 공간이 있는 사람은 이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사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좁아서가 아닙니다. 눈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텔레비전 틀고 싶은 시간, 그 사소한 것들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노후를 가장 초라하게 만듭니다. 내 공간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둘째, 빚이 없습니까? 수입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빚이 있으면 노후가 흔들립니다. 월 50만 원을 받아도 빚이 없으면 마음이 평온합니다. 월 200만 원을 받아도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노후의 평화는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빚의 유무에서 갈립니다. 셋째, 고정 수입이 있습니까? 많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30만 원이라도, 작은 월세 수입 20만 원이라도 예측 가능한 돈이 있는 사람은 불안이 다릅니다. 이번 달도 들어오겠지. 이 한 가지 확신이 노후의 심리적 안정을 만들어냅니다. 있을 때는 몰라요. 없어 봐야 합니다. 매달 통장에 작은 금액이라도 들어오는 것, 그게 노후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넷째, 기본 건강이 있습니까? 완벽한 건강이 아닙니다. 무릎이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괜찮아요.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고, 혼자 밥을 차려 먹을 수 있고, 혼자 외출할 수 있는 것, 그 기본이 지켜지는 동안은 노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돈도 의미가 없어지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합니다. 지금 당장 치료해야 할 것,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섯째, 비상금이 있습니까? 1,000만 원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갑자기 아플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돈. 이 돈의 진짜 역할은 쓰는 게 아닙니다.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비상금이 없는 사람은 사소한 지출 하나에도 불안해집니다. 비상금이 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여유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5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3가지 이상이라면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꽤 단단한 겁니다. 1가지, 2가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면 돼요.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조건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더 가지려 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지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73세 한승원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축자재 사업을 하셨습니다. 한때 잘 나갔고 직원도 15명이나 됐어요. 안동에서 차 2대 굴리고 아이들 사교육도 남부럽지 않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와 건설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사업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고 은퇴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쉬고 나서 또다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해야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좋다는 주식, 지인이 소개해준 귀농 사업, 요양원 투자 이야기까지. 이제 한 번만 더 크게 해보자, 노후 자금 좀 불려놓자. 그러다 작은 것들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잃고 그 과정에서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도 멀어졌고 무리하다 허리까지 다쳤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밥상에 말이 없어지셨어요. 자기 전에 아내가 돌아 누웠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더 버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 있는 것들을 잃지 않는 거였구나. 지금 한 선생님은 읍내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삽니다. 마당 한쪽 텃밭에서 고추와 들깨를 키우고 동네 경로당에서 화투 한 판 치고 외손녀한테 한 달에 한 번 용돈 봉투를 건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잃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편합니다. 아침에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습니다. 텃밭에서 고추가 빨갛게 익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경로당에서 화투를 지면 내일 이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더 가지려고 앞만 보고 달렸는데 지금은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삽니다.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더하는 삶에서 지키는 삶으로 그 전환이 노후를 바꿉니다. 노후는 무언가를 새로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하루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10가지를 다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것부터 지키면 됩니다.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5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기대를 끊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섭섭함이 없고 마음이 가볍습니다. 둘째,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어도 하루가 채워지는 사람은 외로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셋째, 하루를 스스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하루를 살게 하고 하루가 모여 노후를 지킵니다. 넷째, 현실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내 공간, 빚 없음, 고정 수입, 기본 건강, 비상금, 이 중 3가지만 있어도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단단합니다. 다섯째,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더 가지려 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노후의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해 달렸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잘난 자식.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레이스에서 이긴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노후를 잘 사는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잃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후는 성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조용히 나답게 사는 시간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못해도 괜찮아요. 내 하루를 내가 지키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써보세요. 내가 지금 가진 것 3가지.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건강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보리차 한 잔, 가끔 안부를 묻는 오래된 이웃, 혼자 걷는 동네 골목길. 그것도 가진 거예요. 그것도 지켜야 할 겁니다. 지금 가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노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황금 노후는 거창한 성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60대, 70대, 80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은 날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매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영상 평생 무료로 받아보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지키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